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작은 서점 유튜브 댓글에 민경신 님이 남겨주셨어요. 인생책을 매개로 좋은 대화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또 하영2647 님이 한 권의 책 같은 좋은 방송이네요. 2부가 기다려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 귀한 분 모시고 깊이 있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드라마와 추리소설, 영화 시나리오 집필을 하고 계시는 서미애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스릴러 쓰는 작가 서미애입니다. 네, 30년 저 되게 부럽거든요. 요즘 이제 서미애 컬렉션이라고 해서 2024년부터 네네. 책 나오는데 되게 예쁘게 출판사에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부럽고 30년 동안 작품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막 해외에 소개되고 이제 영상화되고 너무 부러운데 작가님 이렇게 작품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이렇게 좀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작품이다 이런 것들 좀 있나요? 네네. 3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커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30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업 작가 생활을 30년 이상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는 게 아니 어떻게 글 써서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맨 처음 시작을 라디오로 먼저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물론 대학 때는 뭐 시도 쓰고 이랬지만 데뷔를 시로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신춘문예 당선이 대학교 3학년 네. 20살 나이에 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이제 라디오에 일을 하게 돼서 네.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글을 쓰면서 돈 버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실에 써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라디오를 하고, 네. 근데 라디오를 그 당시는 제가 이제 86년에 졸업했구나. 이때쯤에 라디오로 일을 시작했는데, 네. 애석하게도 그때는 라디오의 작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럼 난 드라마 작가 할래.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드라마 작가는 이름이 너무 당당하게 올라와 있고. 끝날 때 타이틀 노래.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작가 김수현 선생님이니까 네. 나도 김수현 선생님 같은 드라마 작가를 할래라고 시작하고 이제 했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정말 내 작품이 있다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만족감을 많이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소설가로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부분은 사실 소설은 책이 나오면 바로 독자에게 전달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편집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네. 근데 드라마를 쓴 이후에 이게 연출이 필요하고요. 배우들이 네. 어떻게 연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편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후반 작업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몫은 한 50, 60%고 그 이후에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붙거나 이러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구나. 네. 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래서 오로지 내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독자에게 그대로 99%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소설을 쓰는 게 낫겠다. 뭔가 좀 작가적 욕망 같은 게 계속 그렇죠. 이제 발전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내 이름을 걸고 하고 싶다. 네. 내 의도를 더 정확하게 그렇죠. 직접 독자에게 네. 전하고 싶다. 영상화 할 때는 또 이제 연출자 의도가 들어가고 좀 각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영상화가 꽤 됐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영화계 드라마계에서 러브콜이 오잖아요. 그때는 좀 이제 원작자로서 어떤 거를 좀 지키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영상화 되면은 하시는 분들이 의도껏 만드세요 이러는 편이신가요? 제가 아마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안 썼다면. 네.
원작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작비라는 것도 관련이 있고, 네.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 쓴 단막극을 가지고 KBS 그 당시는 단막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드라마 극장 뭐 이런 류의 네. 드라마 시티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베스트 극장. PD분이 제 그 쓴 대본을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서 첫 페이지가 신혼부부가 동해안에 여행을 갔다가 트럭을 만나서 교통사고를 나서 벼랑으로 차가 구르는 게 첫 장면이었어요. 네. 이걸로 저희 제작비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는구나. 그렇군요.를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나에게 없는 것이라는 최신 작품이 있는데 뉴욕이 배경이란 말이죠. 네. 소설 쓸 때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영상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신작 소설 나에게 없는 곳은 한 절반 이상이 뉴욕에서 벌어지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작을 고집해서 꼭 그 장소여야 합니다.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냥 뉴욕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호화 미술관을 뭐 이렇게 모마 같은 데를 빌려야 되고 돈이 진짜 많이 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CG라는 것이 나왔고, 근데 사실은 CG도 정교하게 하려면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원작자이기 때문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을 잘 시집 보내고 결혼시키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지지고 볶든 난 몰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작자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보면 이렇게 바꿨구나. 이런 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의도가 드러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각색자나 연출의 의도를 그냥 인정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를 쓰시다가 드라마 작업을 하시고 이제 소설 쓰시는 작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년 데뷔를 했다고 할 때 사실은 시 데뷔는 1986년이고 추리소설 부문 서울신문 신춘문예 추리소설 부문에 당선되신 게 1994년이라서 네. 그때부터 30년인 거죠.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라는 재미있는 소설로 제목도 재밌고 내용도 재미있는 소설로 재미있는 게 되셨고. 그때 그 당선됐을 때 저는 이제 스포츠 서울에서 당선이 됐었고요. 서울신문에 당선된 작가는 한강 작가였어요. 그래서 갖고 수상 시상식을 같이 했어요. 스포츠 서울이 서울신문의 계열사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중적인 쪽 장르를 쓰는 작가로 저는 이제 데뷔를 한 거고 한강 작가는 마침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점심을 사준다고 회식을 하더라고요. 한강 작가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인사를 하고 1994년에 이렇게 세계적인 소설가가 될 한국 여성 작가 두 분이 같은 서울신문 그룹에서 데뷔를 하셨군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진을 어디선가 발견해서 이번에 신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한강 작가와 뭐 선미애와 누구 이래가지고 나는 여기 끼는구나. 좀 그렇게 봤죠. 1994년 되게 의미심장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작가님 주요 작품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살인자, 살인협주곡, 그녀만의 테크닉, 또 작품집으로 세기말의 동화,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이게 이제 소설집 제목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대표작으로 하영연대기라고 불리는 3부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신작 3부작의 세 번째 작품, 나에게 없는 것이 지난해 나왔고요. 작가님 이렇게 작품 활동하시는 데에 이렇게 시를 쓰셨거나 드라마 대본을 쓰신 거 이런 게 좀 영향을 좀 미쳤나요?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가요? 네. 시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뭐랄까, 그냥 건조하게 쓰는 추리소설의 분야이지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 오히려 그 인물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은유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썼던 시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방송이나 그 영화 쪽
그 경험들은 소설을 영상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도움도 되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플롯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영상만큼 고민하는 매체가 없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추리소설하고 거의 구성이 똑같아요.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 사건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지를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웬만한 영화의 이야기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시청자가 재미가 없으면 이제 채널을 돌리니까 그쵸. 네, 네. 계속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읽는 사람 혹은 감상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네네.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 집에 제 작업실 뒤에 책꽂이에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어느 그러니까 소설 작법에 대한 책의 카피였는데 재미없는 소설은 범죄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읽는 사람이 일단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범죄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근데 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작가님 처음 데뷔하셨던 이제 1990년대 초중반 혹은 또 그 이전에만 해도 한국도 이제 추리소설 역사가 길고 되게 이제 쟁쟁한 선배들이 있는데 한때 좀 이제 뭔가 좀 야한 소설, 네, 뭐 이런 그리고 대중소설 꼭 이제 중간 야한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 그게 또 이제 일간지의 연재가 되면서 네네. 약간 그렇게 좀 편마가 됐던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서 좀 다르다는 느낌이 되게 들고 뭔가 되게 세련되고 좀 되게 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문학적이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낡지 않은 것 같은 지금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시랑 드라마 작업 영향이 좀 있겠군요. 아마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 황색 시대에 그 3S 정책에 의해서 막 스포츠 신문 막 나오고 그래서 사실 그때의 그게 우리나라 영화판도 그랬죠. 그 시절에 막 그 야한 에로틱 영화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류의 영화가 막 나와서 영화인들조차도 되게 돈을 벌자니 어쩔 수 없이 부끄럽게 이런 작품들을 쓰고 그런데 재미있는 지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류를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괜찮은 작품들을 감독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작품들 속에서 묻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폄하되는 와중에도 그건 아니지만 그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야 하는 작가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국의 독자들이 한국 추리소설은 볼 게 없어. 아니면 굉장히 저속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를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 같은 거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추리소설이 있어? 라는 이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씁쓸하기도 해요. 아직도 이것을 벗으려면 좀 멀었구나. 작가님 같은 이제 선배 작가님이 다 이렇게 깃발을 세우고 알려주셔가지고 한국 독자들한테 우리 한국 추리소설이 이렇다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저는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 2010년 이후부터는 거의 지금 제 느낌에는 추리 장르 쪽의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기 세계를 가지고 뭔가 한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서 이제는 독자들이 좀 잘 찾아봐 주기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해외 독자 반응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작품도 잘 자요 엄마가 하영연대기의 첫 번째 작품인 잘 자요 엄마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에서 출간이 되었고 이번에 나에게 없는 곳에는 그 프랑스 편집자 추천사가 있더라고요. 엄청 극찬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출판인인 피에리 비지우의 추천사입니다. 전 세계에는 하영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도 2018년부터 그 모임의 일원이었다.
되게 이게 네. 우리가 한류의 경험을 사실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는 2018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책들을 보는 해외 독자들을 이렇게 많구나를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전에 뭐 몇 개국에 팔리긴 했지만 잘자요 엄마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 5개국, 6개국에 처음 이제 그 출간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에게 없는 것까지 왔을 때는 지금 여기서 16개국에 그 소개했는데 그 사이 또 늘어서 그렇습니까? 18개국으로 이제 출간이 돼서 소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도 북페어가 있는 것처럼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북페어가 있다는 있죠. 것도 초청받아서 참석하면서 알게 되고 네. 그분들이 저의 책을 들고 사인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걸 통해서 한류의 바람은 이제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 쪽에도 자리를 잡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건 어느 프랑스를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벨기에나 이태리 또 이번에 토론토도 갔다 왔고요. 이런 쪽에 행사를 하면서 서점을 꼭 가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작가들의 코너가 생각보다 꽤 커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작가들의 이름의 책들이 거기 막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원서들까지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번역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그 옆에 한글로 된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우리나라 교민들이 보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국을 공부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랑스의 이제 그 독자들하고 만나러 갔을 때는 네. 번역가가 얘기를 해야지만 제 얘기를 알아듣고 막 웃고 했는데 제가 한 3년 차로 가서 북토크를 해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한 절반이 알아서 먼저 막 웃어요. 어머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번역하기 전에 나는 이미 한국말을 다 배웠다고. 나중에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의외로 40, 50대 여성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드라마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자녀들이 케이팝을 좋아해서 도대체 그게 뭔데 하고 시작해서 아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딸이 이제 어머니께 퍼뜨리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BTS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아미라고 얘기하면서 막 어떤 굿즈 인형도 주고 저에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굉장히 다양한 면으로 확 같이 진입을 하니까 그분들이 문학 쪽도 너무나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시고 한국 독자들을 그러니까 그 작가들의 어떤 팔로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지금 확대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열어주신 팔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서미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께 인생책을 3권 혹은 4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1부에서 나머지 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책들 골라주셨습니다. 게빈 드베커의 서늘한 신호, 마이클 스톤의 범죄의 해부학, 로렌스 샌더스의 제1의 돼지의, 그리고 에거스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4권 중에 이제 2권은 범죄 관련 논픽션이고 네. 2권은 이제 추리소설인데요. 평소 독서도 좀 이렇게 범죄 관련 책들로 하시나요? 저는 아마 90% 이상이 범죄 관련 거의 한 70%는 자료를 보고요. 네. 한 20%는 이제 그 신간 나온 작품들 소설가님들이 쓰신 네. 국내외의 추리소설이나 장르 쪽의 작품들을 보고 그러고 네. 있죠.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제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물론 작가님도 그러시지만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봐야 될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거 보다가 그냥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많아가지고 그냥 아이씨 뭐 이러면서 책이나 읽지 뭐.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도 네. 어떤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런 걸로 시작해서 사실은 그것을 파헤쳐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한테 인생책을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책은 사실은 이것은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콜린 윌슨의 잔혹이라는 책인데 그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옛날 책이어서. 절판됐고 2권이었는데 그쵸? 진짜 끔찍한 책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의 온갖 폭력과 네. 범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폭력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막 1권에서는 상권에서는 옛날 무슨 전쟁의 그 끔찍한 것들 나오고 2권에 가서 연쇄살인 막 이런 거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것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계속 그런 종류의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사를 알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알아야 되니까 난데없이 범죄 심리학 공부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좀 약간 읽다가 좀 이렇게 잠설치게 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저 잔혹 생각하면은 좀 약간 인간성을 약간 잘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리감. 그리고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되게 관찰로 보니까 이게 내가 공감하면서 보는 것과 공부해야지 하면서 보는 것이 마음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막 눈물 흘리지만 공부하려고 보는 책이면 막 이제 막 베끼고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조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범죄의 해부학이나 그다음에 범죄 신호 같은 서늘한 신호로 지금 또 개정판이 제목이 그렇게 나왔는데 됐죠. 저는 이제 범죄 신호로 그걸 봤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그동안 봐왔던 책의 최신 버전인 거죠. 30년 동안 제가 자료를 봤던 것들 중에서 지금 요즘에는 이런 걸 보고 있다. 사실 요즘도 아니지만 최근 한 5년 사이에 보고 있는 책들이 지금 이런 종류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자체도 뭐 좋은 책이지만 작가님의 이 자료 조사와 공부, 범죄자의 심리 공부를 대표하는 책. 현재.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우연히 좋은 기회에 KBS에서 하는 과학 다큐의 한 코너 중에서 법의학 관련된 프로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학수사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을 다 만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10명쯤 될까요? 33명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2000년 초중반에 처음 생겼어요. 서울시경에.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거기 사무실이 처음 생겼을 때에 마침 그 다큐를 시작하면서 알게 돼서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권희령 그분이 프로파일러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발탁이 돼갖고 처음 훈련받고 현장에 투입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걸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33명 중에서 제가 한 10몇 명 정도를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대해서 쓰려면 자료만 갖고도 안 되고 그분들이 이제 쓴 책이나 이런 것만 갖고도 안 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까지 취재를 하거든요. 작가님 되게 취재 열심히 하시는 거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도 자주 가시고 그러시죠? 그거는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가면 너무너무 많은 디테일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냥 자료에서 봤던 글로 볼 수 없는 어떤 생생함이나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 나중에 쓸 때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그냥 술술 쓰면 되니까 책상 앞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다채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들한테
글쓰기 편하려면 현장에 더 많이 가. 30년 그게 동안 좋아. 새로운 이야기를 쓰려면 상상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작가님이 이렇게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실 때 그 중에서 이제 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조사용 공부용 책 중에 서늘한 신호 범죄의 해부학이 있고 2부에서 서늘한 신호를 좀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클 스톤의 범죄의 해부학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죠? 그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범죄 심리학 쪽에 공부를 하면서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크리미널 마인드 뭐 이런 류의 FBI에서 심리 분석관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클 더글라스나 뭐 이런 분들이 쓰신 책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파일러라는 말이 어디서 언제 생겼으며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은 이런 인물은 이랬고라고 했는데 네. 마이클 스톤의 범죄 해부학은 그런 한 600여 건의 케이스들을 다 모아서 네. 그들의 범행의 행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과학자들의 분류가 사실은 그 과학자가 어떤 분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이렇게 분류표를 딱 라벨을 붙이는 순간 그렇게 정의해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야라고 하고 딱 정의해서 끝내버리면 그 사람의 다른 더 내면을 들어가서 파헤쳐야 될 부분들을 정리 안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집은 빵집이야. 그러면 더 들어가서 그 집이 어떤 빵을 주로 더 만들고 무엇이 특징이며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더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사이코패스라고 정해보 딱 치워버리는 이유는 끔찍하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그쵸. 아니야라고 네. 하면 우리는 그 범죄에 안 저지를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양 연대기 같은 책을 읽으면서 하영한테 공감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도 상황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그게 문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영 연대기 첫 편 잘자요 엄마의 리뷰를 보면서 굉장히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리뷰에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지금 내 옆에 아이를 재우고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아이에게 부모가 온전한 세상의 전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정의하게 되는데 그 부모들이 이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 사람의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 나는 또 이제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기 틀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공감을 많이 얻으면서 저는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공간에 가지고 와서 공감해주는 그런 작가들의 리뷰를 보니까 내가 참 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작가의 보람은 그런 거 아닐까요? 범죄 해부학 전 읽지는 않았는데 책 소개랑 목차를 보니까 정말 작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범죄를 이렇게 22단계로 분류를 하고 이제 뭐 악의 척도라는 뭐 개념을 도입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그러면은 이 작가님이 어떤 범죄자를 캐릭터를 만들고 그들의 내면 묘사를 할 때 이런 척도 같은 거를 막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그러시지는 않는 거죠?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제 자신도 제 안에 살인자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섭게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예를 말씀드리면 방송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인데 네. 제 동생이 보통 남동생들이 되게 짓궂고 막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네. 막 뭐 때문에 막 싸우다가 저한테 이제 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감히 어떻게 누나한테 욕을 하지? 그래서 너 감히 어떻게 누나한테 욕을 해?
죽여버려 막 이랬더니 죽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네. 제가 막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살인자의 심리를 쓸 때 그때를 많이 떠올려요. 작가님 외럼대우나 그 정도 경험은 뭐 저희들 살면서 밖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뭐. 근데 네. 이게 그때를 경험을 내가 어떻게 내재시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어느 한순간을 참지 못하면 살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제가 딱 어느 순간에 손을 힘 준 걸 딱 멈췄냐면 동생이 눈이 확 돌아가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살인 미수라고 한 건 그거고 그때 그 순간 확 정신이 들고 놀래서 막 깨우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멀쩡해지고 그 다음에 복수로 또 제 머리를 동생이 때리고 뭐 이랬지만 그 순간에 놀래서 깨워서 이렇게 흔드는 그게 이제 저희가 아직 인간이라는 그렇죠. 증거이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살인자는 아니고 살인자라는 건 따로 정해져 있어가 아니구나. 네. 어느 상황을 만나면 누군가는 그 선을 넘고 누군가는 그 선을 지켜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선까지는 안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접근해야지만 마지막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난 살인자는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런 지점이 달라라고 했을 때의 다름을 생각해야지 너희들은 사이코패스니까 하고 딱 금을 그어버리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것을 나의 문제로 먼저 내재적으로 나는 어떤 마음이지? 나는 어떤 때 그것을 그럴 경우에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할 때 나를 먼저 돌아보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과학자들의 분류법이라는 게 뭐 이 마이클 스톤도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교수인 거죠. 그래서 뭐 과학자니까 그 분류법이라는 게 사물을 막 이렇게 다 이제 서랍에 넣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너무 편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600건이 넘는 범죄자를 분류를 했고 범죄 행태를 분류를 했고 22가지 분류는 뭐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쓰실 때 이제 어떤 점에서 이런 게 좀 참고가 되나요? 범죄 외부학 같은 책이? 그 인간의 행동은 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작가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 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네. 일단 관찰할 수 있게 돼서 네. 공부가 되고요. 이 정도 선은 능히 누군가는 이미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소설을 읽으면 말도 안 돼. 누가 여기까지 이런 짓까지 해라고 하지만 네. 신문만 조금 검색해보면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았거든요. 참 이렇게 소설가의 상상력이 부족한 건지 범죄자들이 뭔가 좀 뭔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별로 상상력 없는 인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어디까지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지점에서. 네. 근데 어떤 범죄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사람을 죽이고 난 그 순간에 무엇인가 끈이 끊어지는 것을 딱 느꼈다. 그러면서 그때 내 머릿속에서 그동안 왜 우리가 흔히 자라면서 배우는 어떤 규범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를 하면 안 돼. 뭐 네. 이런. 근데 가장 큰 금기인 살인을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지도 몰랐던 어떤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네. 있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을 보다 요즘에 또 제가 다시 또 이제 책을 빌려서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자 마인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규범이나 어떤 도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범죄자들이 하는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로를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 네.
그다음에 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 네. 그러니까 내가 잡히던 뭐든 상관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시체를 유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세상의 규범이나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뭐 그들과 다르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쵸.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직장에서 상사를 가끔가다 막 이렇게 때리고 싶지만 참는 것도 네. 뭐 돈도 벌어야 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나의 그 미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면 나의 안에 있는 분노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서미애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마이클 스톤의 범죄의 해부학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더 트리 디그레스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이 노래를 네.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저희가 나눈 이야기랑 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노래인가요? 제 개인사에 관련된 건데요. 네. 이 노래를 들을 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라디오의 시대였어서 네.深夜에 뭐 그 밤의 디스크쇼 이런 이정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런 거 막 듣고 제가 이제 라디오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별밤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런 시절인데 저는 중학교 때 되게 좀 말이 없는 체기 친구인 뭐 이런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있다 보니까 언니가 듣는 음악을 저가 같이 듣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와 달리 좀 괜히 성숙해진 어떤 모습들이 좀 있고 근데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겨울밤에 들었는데 그 나의 외롭고 쓸쓸하고 그 상처받아 그때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겨울밤에 그 공기와 네. 그 서늘한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올라서 가끔 가다가 옛날 노래 좀 찾아서 들으면 이런 노래들이 나도 모르게 정말 한 40년, 50년의 세월을 확 뛰어넘어서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얘기하셨을 때 이 노래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노래 있습니다. 노래 좋네요. The Three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The Three Degrees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서미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아주신 책 두 권 이제 픽션인데요. 뭐 약간 지금 청취자분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뭐 반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어쨌든 범죄 소설이니까 반전이 궁금하시고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나중에 뭐 방송 찾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렌스 샌더스의 제1의 되죄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두 권. 네. 제일 좋아하시는 추리소설들인가요? 굉장히 저는 이 두 권이 저한테 어떤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준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리소설을 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작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로렌스 샌더스의 제1의 대죄 이분이 대죄 시리즈를 썼어요. 네. 사실 이분의 작품을 맨 처음에 접한 거는 맥컬리 시리즈였는데 네. 맥컬리라는 탐정 마이애미인지 뭐 아무튼 이런 그 휴양지에서의 탐정이어서 되게 널널하고 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다닐 것 같은 네. 그래서 되게 유쾌한 유머러스하면서도 사건을 풀어나가는 이런 탐정의 이야기여서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는데 이분의 그 초기 작품들이 제1의 대죄 이렇게 2의 대죄, 3의 대죄 하면서 시리즈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초기 작품도 읽어봐야지 하고 봤는데 너무나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 탐구의 끝을 보여준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100권의 철학책보다 더 인간의 외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책이었거든요. 작가님, 제가 이 책을 못 읽었는데 네. 조금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사실은 되게 흔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챕터를 바꿔가면서 범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범인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범인은 자기가 쫓기는 걸 알아서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의 장소를 범인 스스로가 정해서 거기 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이 범인을 추적해서 그 정말 스포가 되는군요. 어쨌든 번갈아 네. 나오면서 이 범인이 잡힐까 말까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고 범인은 형사는 바로 밑에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그 과정까지를 가는데 네. 너무나 그 각자의 입장을 굉장히 진득하게 따라가요. 심지어 범인의 생각도, 네. 범인의 심리도. 근데 저는 범인에게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이 됐었어요. 형사는 형사니까 그 일을 한다라고 치지만 네. 범인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왜 거기까지 가지? 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가진 어떤 허무함이나 절망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봤던 거, 특히나 제가 왜 맥컬리처럼 네. 재미난 걸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작가가 이렇게까지 색깔이 확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겹쳐져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추리소설은 굉장히 대중소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재미있어야 돼라고만 생각했다가 굉장히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이를 다룰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봤거든요. 작가님 책 영업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은 그 범인이 처음부터 그냥 이름도 나오고 신원이 나오는 네. 건가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제 미스터리 소설에서 기대하는 범인이 누구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네. 안 중요합니까? 네네. 그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심리로 더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네. 저는 사실은 셜록 홈즈보다 미스 마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범인 찾기보다 넌 왜 그런 일을 했니?가 더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범인 잡았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작가님들이 잘 써주실 거고, 저는 잡고 나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그 범행 과정에서 얘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가 훨씬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미스 마플을 창조한 아가사 크리스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포아로도 안 나오고 미스 마플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크리스티 여사의 작품 중에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최고인가요? 너무나 최고인 작품들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작년에 30주년 기념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고향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분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책 중에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작가들이 이제 캐릭터를 정할 때 직업을 정하잖아요. 네.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인생관인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인물들이 섬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명씩 죽어나가고 결국 이 모든 일을 모의했던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캐릭터 직업을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런 사람을 모을 수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나중에 그리고 결말을 알면 그쵸. 네. 알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품들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사실은 어떤 조그만 장르를 대표하는 소설이잖아요. 뭐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하나요? 네. 고립된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범인은 우리 중에 있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되게 무섭기도 하고 예. 너무너무 범인이 누군지 궁금하고 막 읽는 독자도 막 옥죄어 오는데 좀 그런 고립감 같은 거를 저는 하영 연대기에서도 꽤 느꼈거든요. 이제 나에게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립된 장소는 아니지만 사실상 어떤 고립된 뭐 심리적 처지에 있다 할까? 주인공이 그런 게 있고 조금 이제 크리스티 여사가 작가님한테 미친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 보고 배워서 내 것으로 내재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배 작가들이 써놓은 것들을 읽지 않고서는 그들이 이룬 그 위에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몇몇 작가, 내가 다 볼 수 없다면, 몇몇 작가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에드가 알란 포와 아가사 크리스티는 꼭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작가가 가져야 될 추리소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플롯이라든지 또 그 하위 장르들까지도 다 포함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너무 영향을 제가 많이 받은 쪽이죠. 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왜 이렇게 추리소설의 황금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아가사 크리스티가 꼽히고요. 근데 약간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추리소설의 반전이라든가 트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황금기 작가들이 거의 다 써먹었다. 거의 다 발명해버렸다. 특히 크리스티 여사가 정말 온갖 트릭을 다 발명해가지고 약간 이후에 꺼리가 좀 없다. 이후에 추리소설 작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미스터리 소설이라는 장르가 막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끝났다. 일단락이 났다. 뭐 다른 장르로 미스터리 기법이라는 식으로 흡수가 됐을 뿐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네. 그 수많은 요리 재료들이 이미 다 있는데 왜 그러면 새로운 요리는 안 나올까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김치는 한 종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김치라는 그런데 카테고리는. 너무나 무수한 수백 가지의 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왜 그런 놀이 있는 거 아시죠? 김치하고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재료를 해서 예를 들면 딸기 김치 한번 쳐봐라. 있어요. 딸기 김치가 있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찾아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음식 재료인데 김치라는 것과 매치시켜서 쳐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 시대에는 그것을 트릭으로 썼다고 하면 지금 바뀐 시절에 얼마든지 요즘에 CCTV가 너무 많아서 뭐 트릭을 못 쓰겠어 막 이러잖아요. CCTV랑 과학수사, 추리소설가들의 적 아닌가요? CCTV와 과학수사를 매개로 한 트릭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GPS를 이용해서 범인을 추적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 GPS를 가지고 다른 데 가게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릭을 비틀면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선배들이 다 써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공부 좀 더 해라고 얘기하고 싶은 쪽이죠. 네. 머리를 숙이고 반성하게 됩니다. 서미애 작가님이 꼽아주신 두 번째 인생책과 세 번째 인생책, 로렌스 샌더스의 제1의 되주의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작가님 벌써 시간이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어느 시대나 이렇게 그 변화의 숨결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팬데믹 이후의 변화, 요즘에 또 AI로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따라오는 게 되게 숨찬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매주 희한한 뉴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서미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도 재미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서미애 작가님의 추천곡 스콜피온즈의 Wind of Change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